안녕? 난 다른 건 몰라도 연말정산에는 아주 빠삭한 직장인 A야. 연말정산 제대로 신경 쓰면 내년 2월 월급이 2배가 될 수도 있어. 지난 편에서 우리 연말정산 핵심 개념 깔끔하게 정리했거든? 세금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건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덜어주는 거,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 혹시 보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다시 보고 와. 이제 청년들을 기준으로 야무지게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부터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싹 정리해볼게. 먼저 굵직한 것부터 알려줄게. 일단 나는 취업 후 5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어. 청년의 경우 무려 최종세액의 90%를 깎아주니까 5년간 소득세를 단 10%만 낸 거지. 감면기간 5년이 지나고부터 연말정산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 다음은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에서 얼마를 빼주는 공제인데, 본인 공제 150만 원은 누구나 받는 거고, 나는 이번 해부터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라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았어. 이렇게 인적공제를 활용해서 총 400만 원의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낸 거지. 여러분도 혹시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을 빠뜨린 건 아닌지 잘 생각해봐. 다음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최대 25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평소에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환급 비율을 계산해서 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통해 공제는 공제대로 받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소비는 신용카드를 쓰는 거지. 그럼 환급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 그건 말이야, 내 총급여와 내 한 해 소비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돼. 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한 해에 2천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치자.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가 어차피 안 되는 금액, 최소 750만 원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이야.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신용카드보다 2배로 공제받는 게 이득이야. 단, 하나 더 주의할 점, 바로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거야. 공제 한도를 채울 때까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면 돼. 그럼 결론, 지금 조건에서의 환급 비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은 1000만 원, 신용카드는 750만 원 더하기 250만 원이니까 역시나 1000만 원. 1대1 비율이 되겠지? 내가 만약 이 환급 비율을 딱 지킨다면 총 45만 원의 세금을 덜어내게 돼. 다른 조건으로 복습할 겸 계산해볼까? 총급여 3천만 원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다 쓰는 B. 소비를 워낙 많이 해서 신용카드만으로 공제 한도를 다 채우네. 체크카드 안 섞어 써도 돼. 총급여 4천만 원 받아서 1천만 원만 쓰는 C. 이 경우는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해서 공제 자체가 안 돼. 뭘 쓰든 상관없음. 총급여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소비하는 월급왕 저축왕 D. 넌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은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은 체크카드 페이 현금으로, 또 나머지 5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써주는 게 좋겠지? 어떻게? 난 이미 신용카드로만 썼는데. 그럼 남은 기간이라도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써봐. 비싼 거 사야 될 거 있으면 체크카드로 쓴다거나 하면 좋겠지? 또 올해는 마침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작년에 비해 많이 썼을 경우 별도로 추가 공제를 해줘. 나도 사실 이번에 이사하느라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00이나 더 긁었거든? 그럼 5% 초과분인 450만 원에 대해 10% 추가 공제, 즉 45만 원을 소득에서 또 빼주는 거야. 이해됐지? 난 올해 이사하면서 월세로 가냐 전세로 가냐 고민할 때 연말정산도 좀 계산해봤어.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갚은 원금과 대출 이자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낼 수 있는 대출 이자는 월 50만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600만 원, 즉 600만 원의 40%, 24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거야. 그럼 실제 절세 효과는 36만 원 정도. 월세로 들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돼.
그러니까 600만 원에 17%, 총 102만 원이 절세되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5%가 세액공제되니까 90만 원이야. 확실히 같은 금액일 때 월세 세액공제가 전세대출 소득공제보다는 유리하지? 다만 전세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원금 상환도에서 공제 최대치를 채우는 것도 팁이야. 가령 원금 400만 원도 같이 상환해서 1000만 원을 채운다면 절세액은 60만 원으로 늘어나. 또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고소득 근로자라면 세액보다 소득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 월세 세액 공제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올해도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는데 총 급여가 7천에서 8천으로,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 즉, 월 1000만 원이 월세로 나간다 치면 최대 170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 그 외에도 주택 관련해서 확대된 공제 항목이 많아. 먼저 청약통장. 주택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해주는 거 알아? 올해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 공제 역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해준대. 적용 대상도 확대됐어. 그럼 이제 월 25만 원씩 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공제되는지 바로 계산해볼게.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7만 2천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월 15만 원을 추가 저축하면 10만 원 조금 더 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일반 적금으로 치면 똑같은 돈으로 이율 12.5%짜리 적금을 1년 동안 추가로 드는 효과와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면 꽤 쏠쏠하지? 하지만 청약통장은 한 번 넣으면 중도 해지가 어려우니까 잘 고민해봐. 또 전세대출 받은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청약저축 납입액은 묶어서 생각해야 돼. 두 개를 합쳐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이야. 이미 전세자금 대출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무조건 300만 원 한도로 채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 여윳돈이 조금 있다면 마지막으로 알짜배기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고려해봐. 정부는 알아서 노년을 잘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줘.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은 한 해에 최대 99만 원을, IRP는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엄청나지? 게다가 이 돈으로는 청약통장과 달리 주식이나 ETF 같은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매우 주의할 점, 55세가 될 때까지는 청약통장보다도 훨씬 빼기 어렵다는 거. 특히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16.5% 혹은 그 이상을 뱉어내야 되니까 신중하게 고민해봐. 워낙 혜택이 좋으니까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민해보고. 또 ISA라는 게 있거든.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인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줘서 요즘 주변에 ISA 계좌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늘었더라고. 이 계좌가 3년 만기인데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지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추가 납입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어.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을 노후 대비해 쓰라는 의도지. 그리고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세액공제 관련해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도 정리해볼게. 이번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이건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혼인신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야. 하지만 금액도 적고 어차피 윗세대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는 20, 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있어. 또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은 이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도 폐지됐어. 또 막판에 챙겨야 할 건 없어? 알려줘. 가장 기초적인데 은근히 빠뜨리는 거. 현금 쓸 때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해놓고 등록 안 해놓은 거 아니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등록해놓고 요즘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꼭 등록해놔. 그리고 연말 막바지에 챙길 만한 것들. 고향사랑 기부금은 하면 무조건 이득이야. 고향사랑 이음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해서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야.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데 이게 꽤나 쏠쏠해.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기부할 수도 있어. 또 정치기부금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부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 그 이상은 15%. 세금으로 독려하는 정치참여. 건강한 정치를 바란다면 꼭 행사하면 좋겠지? 연말을 맞아 안 입는 옷이나 물품을 정리한다면 아름다운 가게나 굿일 스토어 등으로 보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자.
그 밖에 확실한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까 알려준 연금저축이나 전세금 원금을 일부 상환해서 소득공제도 최대로 받고 대출이자도 줄이는 걸 추천할게. 단, 이 모든 내용은 내가 내는 세액 자체가 얼마 안 될 때는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많지 않아서 올해 낼 세금이 없는데 연금저축 들고 기부금 영수증 받고 하는 건 소용이 없겠지?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전부터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살펴봤어. 내년 초에 모두들 13월에 월급 잘 챙겨받길 바랄게.